2부 자장을 맡은 사회복지교실부 진교수 정선입니다. 2부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 발제자가 발표를 하고 간략하게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두세 분만 질문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선아 우리 서울 사회복지 행정 진행이 청소년분들과 보호 멘토링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책을 보고 왔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여러 교수님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 또 어떠한 방법이 정말 정답은 없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요구가 어떠한지 성장하는 과정이나 환경이나 따라서 받아들이고 그 관념이나 모든 게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 아이는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라는 어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주제는 멘토링입니다. 멘토링은 뭐냐? 정말 어떤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어떤 성장 과정이 누구나 다 걸쳐져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그 시기를 잘 걸쳐서 지금 어느 정도 중년의 나이가 되고 또 노년의 나이가 되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사회에 성장을 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으며 또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걷고 있다면 얼마든지 멘토자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열고 내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히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고 또 끊임없이 사회에 어떤 이바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중년의 이상의 나이를 지금 교수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청소년 시기를 걸쳐서 오면서 이럴 때는 이러한 과정들에서 내가 어떤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나의 길을 한마디라도 정말 떠밀려줘서 이거를 선택을 했고 그 길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접할 수 있었다. 새로운 거를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이런 우울하고 어두운 세계가 아닌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번짐을 받고 또 선택되어서 그 선택이라는 건 되었다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어떤 멘토링의 역할이라는 거는 멘토인, 멘티인 그 청소년이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나의 성장 시기하고 너의 성장 시기는 어떤 환경적으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자라와서 사회의 어떤 이론으로서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 끊임없이 연결해주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머니일 수도 있고 사회 지인일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있는데 그 멘토링의 역할은 누구나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청소년들에게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너 나 알고 있다. 너에 대해서 너의 마음을 내가 보고 있다. 너의 마음에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싶다. 아이들이 청소년 문제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아이들은 나를 자꾸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런데 왜 못 알아줘? 나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왜 어른들은 자기 생각만 해? 이런 게 먼저 어긋나기 때문에 열어놓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멘토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엄마, 아빠들, 언니들, 누나들 우리가 사회에서 이론으로서 이 아이들을 아까 그 뭐 스마트폰이 됐든 뭐 중독 어느 부분에서 뭐 성적인 부분에서 노출되고 자신만이 감춰줘야 되는 부끄러움으로 여겨야 될 부분이든 어떤 과정이든 간에 그거를 문제화로 만들지 말고 이거를 하나의 정말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너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오는 멘토링의 부분은 뭐냐 그냥 원리만 일단 간단하게 얘기해본다면 삶이라는 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너가 지금 현재 힘든 상황에서 성장했을 때 얼마든지 나눠질 수 있는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는 삶이다. 멘토링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나도 너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고 너 또한 너가 갖고 있는 아픈 거를 나한테 나눠주고 있는 거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서로 인식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 거기에서 어떤 문제적인 부분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보다는 어떤 그 요구를 만져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제든지 이 청소년 시기 때는 우리가 알잖아요. 뭔가 한 가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보다 갑자기 충동적인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제2의 성장기로 인해서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멘토링의 역할은 뭐냐? 꾸준하게 인내심 있게 다독거려주고 그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자꾸 인식해주면서 인내하고 바라봐줘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멘토링의 이제 원칙에 들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픈 더 도어라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는 거. 그리고 일이라는 건 열정이, 이 아이들은 내가 뭐를 할 수 있지, 뭐를 할까에 대해 끊임없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 내가 이제 뭐를 하면서 살아갈까? 캐스처 마크는 항상 따라온 것 같아요. 제가 성장하면서 지금의 이 40이 넘어서도 내가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이건 항상 캐스처 마크가 따라와요. 그렇지만은 그것 또한 누군가의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성장이 올바르게 성장되어 있는 성인들에게 인해서 얼마든지 자라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빠르게 지름길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선택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멘토링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들을 좀 인지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짐이라는 생각보다는 나눠 가질 수 있는 짐, 너의 문제가 또 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내가 또한 너와 함께 있으니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항상 어떤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한순간의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이 외면당하고 자신의 어두운 길로밖에 설 수 없다는 그런 어떤 힘든 시기를 겪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아니다. 너는 정말 존재로서 그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아이가 중학생인데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뭐 소주병 들고 다니고 이랬을 때요. 여자아이가. 그거는 나쁘다는 표현보다는 이 아이가 호기심에서 이 부분을 접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거를 조금씩 천천히 자신이 입에서 털어놓을 수 있게끔 이제 멘토링 역할을 조금 해줬죠. 왜냐면 너가 힘들었어 오늘. 아 그랬구나. 나도 그랬었어. 근데 다음에도 또 먹을 때 되면 엄마랑 같이 먹자. 그때 당시에는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었지만은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착실한 길로 점점 돌아설 수 있었던 거는 그 같이 함께 어울렸던 엄마가 그나마 멘토링의 역할을 지금 현재 잘 하고 있어요. 그분이 뭐냐면 이제 방학이 되잖아요. 방학이 되니까 이제 두려운 거야. 얘들이 또 어떻게 칼싸움이겠다. 놀이터에서 깡소주나 먹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서로 몰려서 선배들한테, 왜냐면 위에 선배들이 놀고 있는 시기에 굉장히 자녀들이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 애들은. 그러면은 다가올 수밖에 없잖아요. 위에 돌아다니는 선배님들이. 그러니까 그 노출에 되지 않게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멘토링을 계속 사회의 건전한 문화를 자꾸 접해주게 하면서 이끌어주고 있어요. 발끝 뒤로. 근데 그 아이들은 이게 잘못됐다, 문제됐다 생각 안 해요. 자기네들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호기심에서 그냥 하고 싶어서 이거거든요. 간단하게. 그래서 어린 성인들 눈으로 볼 때는 저거는 공부를 안 하고 문제는 되고 이렇게 지적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지적하는 것보다 그냥 너 잘못됐다는 얘기보다 한 번쯤은 한마디쯤은 희망이 드는 말을 조금씩 해주고 던져주고 했을 때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자기 가치를, 존중감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시간에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멘토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 그리스 때 나왔죠. 바타카 왕이 트로이 전쟁에 가면서 그 아들을 벨카마푸스를 친구한테 가죠. 그 친구가 멘토예요. 거기서 비교하게 했죠. 지금 20세기 들어서 이제 멘토라는 부분이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커졌죠. 사회복지 현장 시설에서는 이 멘토에 대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슈퍼비전. 우리 시설 현장에서 슈퍼비전을 하고 있고, 그 슈퍼비전에 대한 용도는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이 멘토와 관련된 요소가 상당히 많고요.
뭐 아시겠지만 행정실무 쪽에서 실천은 슈퍼비전은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남 교수가 이 아주 중요한 자료를 했으니까 이거 볼때 저는 인내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내심. 그리고 또 이제 멘토에 대해서 어떤 연구소에서 2012년 2월부터 1년 동안 멘티 8명하고 멘토 8명하고 집중적으로 연구 조사를 분석을 했어요. 긍정적인 나오는 게 다 나왔지만 긍정적인 거는 책임감이 형성되고 아까 나왔죠. 성취감, 정서적 친밀감, 진로 학습의 도, 아동적 청소년들,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배려가 생겨요. 그다음에 이해가 증가해요. 그리고 이제 멘티는 정서적으로 안정돼요. 산만하면 어쩌죠? 공격성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있고 배려심이 증명하고 학습 태도가 향상이 된다. 이건 검증된 결과예요. 역할 모델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대인관계 향상이 돼요. 근데 이제 멘토가 다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아까 여기서 맨 마지막에 대할 부분이 문제점이 시사하는 거냐면 활성화 방안이 이제 연구가 되잖아요. 우리 복지 현장에서도 슈퍼비전에 대한 부분도 역시 또 활성화된 부분이 있어요. 한계점이 있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멘토가 멘티한테 계속 동기를 부여한다는 건 문제점이 있듯이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냐면 욕구가 결연이 된 거야. 멘토가. 욕구가 없으면 힘들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재연결 시스템이 안 되는 거야. 이 거미줄처럼 뭉쳐야 되는데 1대1로 관계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 구조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 형성 기술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 관계 형성에 대한 기술. 테크니컬이죠. 그 다음에 멘토와 멘티에 대한 성질성. 이거 아주 형사학적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코디네이트의 적절한 개입. 내가 어떻게 적절한 개입. 타이밍 놓치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지금 멘토에 대한 멘티하고 역시 복지현장의 슈퍼비전도 그러니까 저도 그냥 쭉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유발이 되고 하여튼 오늘 장판한 교수님의 자료는 상당히 높은 자료고 아주 마음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은이 아동 청소년의 지적 토대를 부모의 기능을 잘 다양하게. 네. 우리가 지금 학교 폭력 때문에 스마트 다양한 이렇게 뭐 하고 전속이라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이제 보여지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그냥 그치는 다음에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발전을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글을 조그맣게 쓰면서 느꼈던 우리 과거에 부모들의 어떤 소득 방법이 굉장히 잘못되어 왔죠. 원래는 훈육이라는 게 굉장히 아이를 바르게 배있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이 유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떤 걸 갖고 왔냐면 우리가 과연 이런 잘못된 훈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다 망가져가고 있거든요. 집안의 어떤 그런 테두리 안에 어떤 교육들이 잘못되어져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분노폭발을 어디 가서 하냐면 학교 가서 하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어디서 해요? 사회에 나가서 하고 그저께 그 산에서 그 묻지마 살인 난 거 아시죠? 그런 게 왜 나면 또 보면은 성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게 왜 당하고 있어요? 욕구 불만이거든요. 근데 그 욕구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프로이드에 보면은 욕구를 언제 애착 이론을 통해서 몰비 애착 이론을 통해서 보면은 어렸을 때 형성이 안전 애착이 형성되면 어때요? 굉장히 생각이 건강하고 내면이 건강하지만 어렸을 때 그런 안정의 애착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굉장히 안에 있는 분노가 되죠. 근데 그걸 받아주느냐? 아무도 안 받아준다. 부모? 몰라요. 자기가 키우는 방법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을 병들게 만드는 게 부모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그 가정폭력이 어느 정도냐면 84%예요. 우리나라요, 저기 그 아이들 성폭이요, 친구로 인해서 74%, 80%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모든 문제 양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걸 해서 가정에서 배우고 답습한 걸 어디서 풀어내요? 밖에 가서 아이를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가정의 그 테두리 안을 다시 이렇게 재시정되어지지 않으면 훈육법이 다시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이 사회의 이런 병폐들을 나가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제가 오늘 이게 상처받는 내면의 아이라는 이런 제목을 갖고 왔는데요. 간단하게 교육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냐면 성폭 문제를 일으켰던 잠깐 죄송합니다. 그 연쇄살인범 유영철 같은 분 있죠. 이런 분이 아버지하고 계모를 진정하게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네,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계모로부터 그저께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계모가 아이를 무질막지하게 때리는 걸 보면서 제가 막 분노가 나는 거예요. 아니 아이를 그 어린아이를 집어던지는데 어떻게 집어던지냐면 이렇게 근데 그 아이를 그렇게 한 번에 집어던지고 말았으면 좋았을 것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가정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친부모가 2살 먹은 아까 그 변지사 되신 분이 말씀했죠. 2살 먹은 1살도 안 되는 아이를 갖다가 죽이잖아요. 이런 엄청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대물림이에요. 혼혈이 잘못된 대물림이 돼서 결과적으로 그 지금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병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기 오신 분들이 조금 더 깨어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전도사, 올바른 전도사들에 대해서 계속적이 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왜 그래야만 되는가? 부모를 이렇게 책망하지 마시고 그 부모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당신 안 해도 아직까지. 내면의 아이를 한번 살펴보세요. 상처라는 게 우리가 겉에 나는 상처는 어때요? 그냥 약 바르면 금방 낫죠. 그러나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내면에 난 상처는 정신적이나 심리적으로 아픈 상처는 어때요? 그거는 치료받기 전에 공감하고 위로받기 전에는 이게 안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이를 훈육을 해요. 막 그냥 막 못박 지르고 잘하고 야 이 자식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해놓고 뒤에 가서 그게 다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게 분명히 아니라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부모는 옳다고 교육을 멋지게 시켰어요. 근데 아이는 병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병든 거는 언제까지 가느냐? 죽을 때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가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렇게 부자로 잘 살고 행복할 때는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안 될 때, 힘들 때, 어디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 그랬을 때 자꾸 이렇게 결혼해서 이혼을 해. 자식들이 나를 예면해. 이럴 때 이런 나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한나가서 칼로 찔러서 죽이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아이들도 막 던지고. 왜 그게 다 자기 내면에 있는 분노가 표출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자기도 살아남겠다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법을 이해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이게 지금 너무 문제를 바라고 우리가 탄식만 하고 있어요. 아,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렇게 탄식. 그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깊이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다가가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 보면은 이건 내면이 아니라 우리가 어때요? 어렸을 때 상처받는 아이들이 퇴행을 하죠. 성장을 하지 않아요. 내면이 성장해야 어른이 되는데 내면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렇게 어렸을 때의 그 내가 가장 행복해 한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태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 다 이런 그 어린 아이를 안고 살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치유가 되지 않아서 성인이 됐을 때 그 사람이 겉모습은 어른이에요. 그렇죠? 겉모습은 어른인데 그 안에는
질풍노도의 청소년도 있을 거고 아주 어린애도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남편한테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딱 사춘기야. 아무 생각이 없이 무조건 자기 감정이 좋은 대로만 움직여. 그렇죠. 성숙한 어른은 어때요?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상황을 이끌어가는데 미성숙한 어른은 어때요? 자기 기분에 따라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상처를 주는 대상은 학교도 있을 거고 부모도 있을 거고 그게 있죠. 근데 제가 하나의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조금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할 게 너무 많아요. 고맙습니다. 문서 보는 거죠? 이거 보는 게 아니라 네. 문서. 우리가 내년에 아니 볼륨 좀 키우시고요. 이렇게 우리 내면의 아이들이 왜 이렇게 내면의 아이로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건 부모예요. 부모가 자, 부모로부터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적으로, 방임으로 여러 가지 학대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스마트폰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툭 내밀고 관심을 안 보이는 것도 그것도 학대거든요. 아이를 부모는 당연히 그 아이를 잘 양육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임을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으 있으니 이 아이는 누구하고 대화를 해요? 부모하고 감정이 교감되지 않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에서 배우는 게 가족 폭력죄고, 그리고 연애 혼란을. 그래서 그 내가 있잖아요.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혼란스럽게 돌아가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텔레비를 보여주지 말아라, 스마트폰을 보여주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정서적인 안정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악대를 갔는데 제가 잠깐만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근데 학교에서는 왕따가 있죠. 근데 가정에서도 사실 형제간끼리 부모가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이거 가정에도 있습니다. 자, 보면은 성폭력은 있잖아요. 부모가요 제일 많아요. 친아버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계부. 그래서 딸을 가진 부모들은 친아버지 옆에 딸을 이렇게 옆에 같이 앉는 게 좋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이 책은요, 정말 읽어보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인데 은수연이라는 친구, 이거 가명을 썼어요. 진짜 그 이름은 아닌데요. 이 아버지가요, 이 아이 4학년째부터 성폭행을 하고요. 뒤에 가서는요, 자기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 아이를 혁대를 풀려갖고 애를 때려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병세들 혁대 풀려서 그걸 보고 네, 그런 어떤 자기의 그런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딸을 데리고 영화관에 가서요. 왜 나를 자꾸 이게 다이어트 노인네 앞에 앉아가지고 이 노인네가 이 여자애를 만질 수 있게
있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네가 뭔가를 느낀다는 거예요. 성적 그런 어떤 느낌을 느낀다 해서 갖다 놓고 그래갖고서 그 남자가 그렇게 하면 집에 데리고 가서 이럴 때 그리고 엄마 보고 있잖아요. 형님이라고 부르라고요. 그리고 본인하고 결혼하자고요. 이 아이. 정말 이 책에서는 남자의 그 추억함이 그대로 절실 드러납니다. 딸이 쓴 거예요? 네, 딸이요. 선생님이 직접 썼어요.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거. 이거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하루 저녁에 한 4시간 만에 달렸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교수님의 좋은 인성을 갖다가 망가뜨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분노를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 아버지 역시도 굉장히 이렇게 그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성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모 이거에 대해서 아까 뭐 처벌을 해야 되니 이런데 처벌을 아무리 해도요 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사회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먼저 고쳐줘야 사회가 안전해집니다. 부모를 먼저 고쳐야 아이가 학대를 받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기만 하는데 비난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나 자신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요. 정서적인 학대를 하게 돼요. 나도 여기에서 몇 마디 하거든요. 이 얘기를 꼭 닮았어. 옛날에 했습니다. 사실은 제 애들 그거라고는 안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요. 애들 비교 있잖아요. 형제 간의 비교 절대 하지 마세요. 형제 간의 비교하면 그 아이는 자존감이 낮아져서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못해요. 항상 눈치를 보고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실패가 되잖아요. 이게 그 안정애착이 형성된 아이 같은 경우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서 금방 꺾이고 일어납니다. 좌절되는 일들이 많아도 순간적으로 아이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데 안정애착이 되어 있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닥쳤는데 우리가 생각이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 아니야 이거 나 너무 안 좋은 일이야. 나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어.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차이가 있어. 우리 모든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부모한테 비교를 당하고 또 안 되는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안 되는 만큼 더 많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러한 정서적인 학대를 많이 하는 당하는 아이일수록 성장해서는 사회에서 큰 일을 못합니다. 진짜 그거 보면은 왜 취업을 못하잖아요. 겁이 나서. 그건 뭐예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감이 높은 애들은 부딪혀요. 무조건 가서 부딪혀. 되든 안 되든 부딪혀. 또 해보지 뭐. 근데 어때요? 자존감이 낮은 애들은 한번 딱 태자 맞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떠가요. 그리고 이제 내놓고도 막 식은땀이 잘 줄줄이는데 제가 어떤 아가씨를 하나 봤는데 그 아가씨가 이게 이력서만 써두고 가면 꼭 실패를 하고 와요. 굉장히 이쁘게 생기고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면접관 앞에만 가면은요 이거를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서 쓰러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아이를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부모님이시죠. 아이들의 자존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의 인상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들은 신체화 증상들이 일어나죠. 신체화 증상은 신경성이라고 해요. 아픈 데가 없는데 막 천지도 아파. 머리가 아팠다가 팔도 아팠다가 배도 아팠다가 신경성이 많은 사람은 배가 자주 아파요. 그게 예민해서요.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우울증이 빨리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걸려요. 그렇게 하고 불안해하고 겁도 많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무기력증이 와서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한번 이제 그 춤 테라피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서 청년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아이가. 근데 그 아이를 갖다 뒤에 가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그 아이가 그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가 부모한테 그래요. 2년 동안 내가 집에만 있어서 죄송해요. 마지막에 부모님한테 그 인사를 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 아이도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형제간들끼리 한 비디오를 당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서 우울에 걸려서 무기력증 그리고 밖에도 안 나가. 그럼 누구 손해예요? 부모 손해예요.
본인 아이의 손해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가 방 안에 있어봐야 부모가 바라볼 때 천불이 나올 거 아니겠죠. 진짜 천불 나요. 그게 내가 아이를 잘 키워놓으면 우리 아이가 사회에 나와서 정말 멋지게 성장했을 때 그게 다 누구한테 공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요. 그리고 좀 저기 그 아이가 잘 성장한 사람들 그때 어깨가 축축 펴지면서 자랑은 만빵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늘 눈치를 보여요. 제가 아는 그 학생이 엄마가 하나 있는데요. 딸은 반에 전교에서 1등이에요. 아들은 반에서 늘 뒷자리가 요 그러니까는 아들 교실에 가면 제일 뒤에 가서 하고 있다가 오고 딸 교실에 가서 항상 앞에서 이러고 바로 영광이 딸. 자식을 잘 양육해 놓으면 그 영광이 나한테 온다. 근데 중요한. 자, 다음 보면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그 혼합 증상이 있는데요. 어린 행동이에요. 속에 이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어른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냐면 사고가 문제가 생겨요. 그죠?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의 집중이 안 되고요. 자꾸 문제들이 발생해 공부를 잘 못합니다. 굉장히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ADHD 걸린 애들이 대부분 이러한 성향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기 뭐 일어난 현상, 밖에 나가서 비행 저지른 사람들이 다 이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죽이고도 아무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나도 거기에 희생자가 될 수 있거든요.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내 자식들은 어때요? 자식들 앞에서 제가 가해자죠. 그렇죠? 우리 다 가해자예요. 근데 어때요? 또 남들 앞에서 내가 또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서로가 지금 문제들을 주고받는 그런 양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푸드테라피를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치료를 안 해주면 그 사람들 계속적으로 문제를 만들 것이고 사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할 때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눈을 감고 생각하게 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어가서 내가 어느 때 내가 이렇게 많이 아팠는가 그런 부분도 관찰해보고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많이 울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 사람들마다의 그런 이 과거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다 이렇게 치료를 받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논문을 이제 썼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건강한 성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내면의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읽어줘야 돼요. 근데 남이 읽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읽습니다. 나를 이렇게 보면서 나를 그래 눈을 감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내가 언제 어쩔 때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고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지금의 나의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의 나한테 어떤 안 좋은 그런 행동들이 이렇게 나타났는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위로해 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정을 드러낼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그건 어떨 때 거울을 들여놓고요.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울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놓고는 그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독백을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랬구나. 네가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가 그렇게 아파서 그랬구나 하면서 근데 우리가 내 생활을 자꾸 이렇게 성찰하면은 내가 어떤 부분이 자꾸 나쁜 버릇이 나는지를 자기 스스로 알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꾸 거울을 보면서 독백을 하면서 치유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내면의 아이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내 스스로 나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좌절할 때 지지해 줘. 너는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남들이 해주면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냥 거짓말로 들려요. 왜냐하면 남이 해주면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근데 안 들려요. 근데 내가 하면요. 내가 정말 감정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내가 하잖아요. 굉장히 크게 위로가 되고요.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나를 계속 끌어안아주세요. 이렇게 끌어안으시고 그걸 해줄 때도 있고 그래 사랑해. 나 너무 좋아해. 그래 나 때문에 너 너무 힘들지? 계속적으로 위로를 주면 이걸로 인해서 자꾸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도 다뤄주고요.
그다음에 또 어른 이제 성인이 되는 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 문제가 뭔지 몰랐는데 이렇게 푸드테라피를 통해서 자꾸 내 문제를 발견하면서 이렇게 내 감정을 치료하면서 굉장히 자존감 회복도 높아지고 그 운동에서 벗어나는 모습들을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그거 하나 해설해 주십시오. 아, 네네네.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 뭐 질문이 나올 거 없죠? 잘 주셨고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낌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큰애가 3살 때 보면 말 안 듣는 3살, 5살이잖아요. 걸어서 좀 조시려고 막 소리를 했는데 내고 했는데 두 번째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그걸 이제 30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몸을 빌려서 애가 낳지만 이 애는 하늘이 주신 거야. 그게 지금까지 내는 거니까 너의 몸을 빌려서 낳지만 이 아이는 하늘이 주신 거야. 하늘이 할수 있게 생각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제가요 그 이후부터 하늘이 주신 거야. 일하는 년에 가고 딸인데 손을 안 대는데 뭐 버럭 그러지만 그때부터 내가 딸에도 그렇고 막내도 그렇고 손을 안 댔어. 하늘이 주신 거야. 아이 몸을 빌려서 낳지만 하늘이 주신 아이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아마 이 내면에 이제 내 아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아동에 관한 것들이 많이 비교가 되고 그다음에 딸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뭐 이렇게 또 잘인데 딸 같은 경우에도 왜 이렇게 이뻐? 그러니까 쫙 하니까 이 신입성이 떨어지대. 그만해 이제 바로. 넌 너무 이뻐. 그때 이제 뭐또 이제 뭐 그런 적당히 이제 아이들에 대한 걸 보면서 저도 많이 끼고들어. 큰애에 대한 대화를 해야 되겠고 내가 모르는 내 자신의 우리 아버님에 대한 나는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거가 배불러. 옛날에 저 아버님들은 말없이 인간 정리를 했는데 잠정이 없었잖아요 지금. 근데 그 부분이 엄마한테 나와서 그런 부분을 나도 또 반드시 이런 부분을 또 반성하면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 해보고 자, 세 번째는 우리 윤준영 교수님이 아버님을 위한 윤리, 철학, 교육 안녕하세요. 윤준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데 60년 만에 처음 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요. 전에 제가 아파트 관리 소장을 하면서 거기에 본회 회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쪽에 마포 쪽에 교회를 다니세요. 제가 홍계동 도학자 하나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자고 해서 이제 마지막 때 따라갔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는 가정교회요. 저녁하면은 이선님 모시고 교회를 가면 또 십자가 앞에서 자주는 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자고 해서 오면서 그 분회장님 그러신 거예요. 모처럼 가는데 좀 이렇게 어색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의도로 묻으셔서 제가 60년 아니 그때 나이로 이제 한 49번이나 됐는데 모처럼 그렇게 오랜 세월을 되니까 더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소장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고 이제 웃고 오셨는데 그 얘기를 제가 포장마차 홍제동 가면 인왕시장에 시장 안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 푸짐하게 먹고 싸게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가끔 퇴근하고 이제 술도 한잔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옆에 앉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말에 참 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나중에 누구 만나면 이렇게 자주 이렇게 써먹고 나옵니다. 근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이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목은 괜찮은데요. 제가 이런 깊은 성찰하는 것 이런 것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변명 같은데 제가 제가 조그마한 음식점을 하는데요. 옆에 이제 시장이 재개발하면서 공사를 해가지고 아침에 인부들이 아니 새벽에 밥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4시 반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집사람이 혼자 감당을 못하니까 제가 설거지도 해주고 하면서 하니까 이게 막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 식당이. 그래서 빨리 처분하려고 내놨는데 이럴 때도 가져가면 좀 굉장히 덕을 볼 텐데 조만간 이제 처분이 되면은 제가 좀 시간을 많이 허락해서 하다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좀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윤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든지 규범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자라오면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신임 선생님 발표 속에 제 얘기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본이 되고 또 부모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이것이 제가 어렸을 때 살아오면서 느낀 것들이 가장 마음에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시골의 마을 단위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온 그런 태생인데요. 보면은 옆 동네도 알 수 있고 이제 그 가까운 데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어쩌면 부모하고 자식을 딱 배워요. 부모가 형제간에 이렇게 불화하고 싸우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역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자녀들이. 그러면서 그 얘기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제 정도 전화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형님하고 자기하고는 틀리고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방적인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하소연을 하는 사람이 결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이해를 못했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니까 그만 말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자라오면서 같은 본이 되고 아까 이제 발표하시면서 애착이라든지 부모가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작용을 많이 하고 그런 거 하면서 제가 이제 저는 사실 특별히 준비한 건 없어서 제가 여기에 부합되는 좀 내용이 있는 것 같고 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궁핍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지만 풍요는 인간에게 혼란을 준다는 말이 있다. 있습니다. 궁핍은 인간에 고통을 준다는 건 쉽게 떠오르는데 아까 오면서 제가 이제 봤는데 풍요는 인간에게 혼란을 준다는 말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어떤 뜻인가 했더니 인간에게는 적당한 어떤 결핍이라든지 내핍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갑작스럽게 졸부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일례로 옛날에 신도시 건설할 때 고양시 쪽에도 일산 4대 지역에 신도시 개발할 때 보상을 받고 50억대, 100억대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졸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막 이렇게 건물도 사고 이러면서 또 흥청망청하고 어떤 균형감을 잃어버리는 이래가지고 자기가 선택할 여지가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균형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게 혼란을 준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또 현재 우리 사회는 또 실로 궁핍과 풍요의 더블 펀치를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궁핍은 궁핍 나름대로의 어떤 참 고통이 있고 또 풍요를 누리는 데 있어서 풍요를 정말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을 망각한 채 내멋대로 또 그런 가운데서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풍요가 있다 보니까 자식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과잉보고 이런 속에서 어떤 윤리라든지 도덕에 대한 어떤 그런 결핍이 생기고 내멋대로의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쉽게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식당이나 어디 가서
애들이 그냥 천방지축 날뛰어도 그냥 그 보고 있어야 되는, 뭐라고 하면 왜 그 아이를 기르느냐, 이런 식의 어떤 그 교육이 되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윤리라든지 도덕면에서 너무 이렇게 참 아쉬운 점이 참 많아요. 또 가까운 사례로 우리 가게에 오시는 이제 분이 있는데, 이번에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애가 이제 제가 잘 아는 이제 손님을 해서 잘 아는데, 그분들을 보면은 자신이 말은 잘 들어주는데 교육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공부를 안 해도 전혀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당구장에 가서 같이 당구를 치는 걸 봤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이번에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그 폭행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저쪽에 이제 고파발가라고 하는 고등학교 신설 고등학교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금방 이렇게 잘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명지 고등학교로 그 전학을 시키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그러죠. 그 어머님한테 중학교 때 많이 물고 그랬으니까 고등학교 가서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똑똑하니까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보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별로 그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역시 그 부모가 돈이 돼야 되고 판단을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윤리나 도덕면에서 많이 뭐랄까 쇠퇴하고 그런 부분이 아이들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또 부모가 그 IMF 이제 우리 97년도 IMF 시절에 정말 그 뜻하지 않은 실업 상태에 접어들고 사업도 이제 안 되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가정의 그 가장이 정말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자녀도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들을 보면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한테는 큰 문제를 부여하는 것보다 부모가 본이 되고 또 부모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정말로 훨씬 더 많은 프로테이크를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기 답변 주실 분 있어요? 네. 제가 참으로 일찍 끝내버렸습니다. 근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부모가 본이 돼서 정말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또 부모를 통해서 그런 것을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또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윤리나 도덕에 대한 그런 어떤 관념이 좀 체계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교과목의 문제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개선을 해가지고 좀 옛날 얘기 같지만은 우리 그 옛날 어른들이 그 효사상이라든지 또 도리라든지 뭐 윤리적인 어떤 그런 거, 상대방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정착화됐으면 좋겠어요. 그 어렸을 때 그 어떤 그런 사고라든지 그런 관념들이 커서도 쉽게 이제 변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 기질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배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개과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그 유아기 때부터 그런 인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몸에 좀 체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윤리와 도덕을 갖다가 정말 잘 지켜서 우리나라가 정말 그 청년이 돼서 중년이 되고 해서 나라의 동량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아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해주셨고요. 아까 보니까 이제 궁핍과 풍요가 나왔어요. 그 문구에 대해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보니까 이제 부모에 대한 상, 부모의 본, 그리고 우리 집안 자랑이 아니라 이제 어버이날에는 이제 홀로 계신 아버님을
올해부터 애들이 내가 하는 거 똑같이 쫓아. 아버님 주시고 싶은 거 보내세요. 주시고 내가 계산해야 되지만 막내 아들이 내가 계산하고 다른 애들은 돈 주시고. 이런 게 어떤 아까 얘기한 부모의 본그 상을 보고 반응이 안 되겠느냐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약간 적당한 결핍 이게 이제 중용은 아니지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노승 할때 보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은 담담하게 나가라. 담담하게 물 흐르듯이 비도 아니고 늦지도 않고 담담하게 나가라. 그런 생각이 다 떠오르고 나를 또 한번 비교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담담이라는 거 지금 사실 차단이잖아요. 다감인데 담자가 이제 어떤 이제 물과 불의 조합이 있지만 또 대화와 또 불의 대화 담론이라고 치거든.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그 슈파니 기타 중에 보면 가장 명주절 있죠. 보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자 담담하게 나듯이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나라처럼 진에게 더럽히지 않은 영혼처럼 그렇게 우주의 불처럼 담담히 나가는 것이 떠오릅니다. 오늘 발표 잘해주셔서 박수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김영수 의원님이 이제 아동 청소년의 진로 고찰 이거 다 하실 거예요. 빨리 이거 다음 시간이니까 핵심만 포인트로 네. 알려주세요. 우리가 안 하라고.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발표를 맡은 김영수입니다. 저는 오늘 진로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요즘에 알파고 뜨셨죠? 뜨면서 이세돌을 이기면서 알파고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뜬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AI와 로봇입니다.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AI와 로봇인데 저는 바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AI와 로봇에 대한 관심은 사실 거의 없었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네가 로봇 준비를 하면은 네가 졸업을 한 다음에 한 20년을 편하게 살 거다라고 이해하겠던 바로 그 직업입니다. 근데 갑자기 뜨면서 이제 학생들이 대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준비하는 그 학생들이 과연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특이한 게 몇 개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에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특허 기술을 오픈을 했습니다. 특허 기술을 오픈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경쟁이 붙었던 그 차세대 차량이 바로 수소차라든지 제가 잠깐 소개시켜드릴게요. 여기 이번 후에 주간 21세기 학회인데요. 회장님이십니다. 잠깐만 한번 이제 하시면 아니 반갑습니다. 아까 오늘 여기 학교에 저희가 요양보호사 관리자과정이라는 게 하는 게 있어요. 전국 5군데 사는데 저희 학교가 하는데 지금 원래 10시 20분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올라와봤던 우리 교수님들이 여기서 막 준비하고 계시는데 뜻은 굉장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학회가 이렇게 많이 뭘 못하고 있는데 이 두 분 교수님들께서 이런 세미나 경험을 한다고 해서 이제 여기 하나의 출발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다음 학기부터 정상적인 학회 활동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저희가 작년 7월달에 이걸 넘겨받았는데 정상적으로 받은 게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반 문제들이 많았는데 두 분 교수님들이 이렇게 그냥 하셨는데 옆에서만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경우다 보니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 학회하고 연관해서 저와 다른 면에서 많이 다루고자 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는 이제 이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 참 의욕제일 많은 시간이 나왔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테슬라가 이번에 갑자기 자기네 전기차 특허를 모두 다 오픈하면서 그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소송을 걸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소니에서 비디오 테이프에서 베타맥스라고 조그만 비디오 테이프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와 좀 큰 비디오인데 사실 이게 더 시장을 이겼죠. VHS라고 있던 두 비디오가 있었는데 VHS는 사실 베타맥스보다 기술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HS가 이겼는데요. 왜냐면 기술 표준을 공개해버렸기 때문에 모든 그 사업자들이 VHS 기술을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반대인데요. 사실 VHS는 기술이 좋지가 않은 기업이었는데 테슬라는 다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업종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20분 충전하면 400km. 다른 차는 200km 갑니다. 20분 충전도 아니고 충전을 다 하면서 200km 가는데 테슬라의 전기차는 20분 충전, 물론 자기 전용 충전기죠. 20분 충전하고 400km 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특별한 기술을 가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술을 다 오픈했고 제 생각에는 수소차나 다른 많은 것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기차 시장이 석권이 될 거라 예상을 하고 앞으로 직업도 전기차 분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시대에 따른 흐름에 따라 직업들도 변했는데요. 50년대의 가장 큰 이슈라면 저희 나라에서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가장 부각되는 직업은 군장교와 그리고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가 가장 지원을 많이 받았죠.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경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관공이라는 단어를 썼죠. 왜냐하면 저희 나라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장교하고 공무원이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미군 부대와 연결된 직업들이 뜨는 때였습니다. 바로 타이피스트라고 지금은 없어진 직업이죠. 그 당시에는 영문 타이피스트가 굉장히 뜨는 직업이었고 당시에는 제가 이거 카메라가 안 맞았네요. 빨리 하기 위해서. 자, 당시에는 TV나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서커스와 영화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지금 서커스를 따로 TV에서 보신 적 없으시죠? 그 당시 때는 동네를 순회하면서 서커스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없는 직업이긴 한데요. 우리나라는 원래 인력만 있는 나라입니다.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섬유 엔지니어 쪽이 많이 떴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에 지금 판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 원래 가발이라는 것은 유태인이 꽉 잡고 있던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선점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전에 머리를 팔았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걸 기억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왜 지금 가발을 못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발 산업도 같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하고 또 동시에 교통이라는 부분에서 떴었는데요. 지금은 교통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교통이 많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대에서 교통이 발달되면서 지금은 없는 버스 안내양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전문 여성들의 주요 직업군이 되었는데 15,000명 정도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KTX 여성분들 보세요. 대접 못 받고 거의 다 비정규직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거의 구급 공무원 이상의 수준으로서 대우를 받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 70년대는 수출의 시대입니다. 자, 외국으로 나가는 직업이 뜨는 시대였죠. 그래서 무역업 종사자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무역업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요. 그때와 당시 틀린 게 지금 무역업은 영어만 되면 웬만한 사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각광을 받는다 말할 수 없지만 이때는 최고의 신랑감이라는 대접을 받았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국으로 나가는 직업들은 다 선망의 직업들이 되었고 심지어 건설 쪽도 외국으로 나가서 외화를 벌어오는 직업들은 역시 대접을 잘 받았던 시대이고 그런 문제를 담당하는 노무사도 시대를 잘 탔던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과잉이라고 지금은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화학공학과가 원래는 최 90년대에는 점수가 가장 낮은 직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면은 이 당시에 공급과잉을 만들어냈어요. 정부 정책으로. 근데 다 잘했는데 너무 여기서 많은 기업들을 만들다 보니까 화학공학과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겼는데요. 하지만 당시 초기에는 공급과잉이 일어나지 않던 시대라 이 부분에서는 많은 이제 화공학과나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이제 산업 여군으로서 활동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자본의 축적이 들어갑니다. 자본의 축적이 들어가면 바로 장치 산업 일단 들어갈 수 있고요. 자본의 축적이 들어가면 바로 금융업이 뜨게 됩니다. 그 금융업이 뜨게 되면서 그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가장 큰 장치 산업 분야 중 하나로 할 수 있는 조선업이 저희 나라에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조선업에서 근데 조선업이라는 거는 사실 들어가기가 쉬운 분야입니다. 엔진 같은 특별한 분야 빼고는 조선업이 들어가기 쉬운 분야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반대의 일을 겪고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에서 조선업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는 조선업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울산에서 예전에는 울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평균 수준이 높은 동네였는데 지금은 식당에 탈이나 날린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많이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90년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동시에 이제 많은 성공한 벤처 기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벤처 기업을 하려면 소비자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없었지만 이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이제 소비자와 연결하는 통로가 만들었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창업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잠깐 떴었던 직업이 바로 웹디자이너, 웹마스터, 프로그래머 같은 직업입니다. 근데 이 직업도 너무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대접을 못 받지만 외국에 나간다면 아직도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저희는 진로를 얘기할 때 적성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성에 따라서 직업을 정하는 학생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앞으로 어떤 직업이 나아질지 어떤 경제 전망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 학생들이 직업 선택할 때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하면서 진로 분야에서 이런 직업을 쓸 것이라는 얘기를 학생들에게 계속하고 연구를 계속해보려고 합니다. 이상 문제 마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시원시원한데 아주 유의하고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2000년까지 했지만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조사했어요. 여기까지만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미래의 직업의 그 모습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첨단 과학기술이 우리도 그걸 기존 하시고 두 번째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라는 음악이 있어요. 지금 고령화가 지금 이제 2026년으로 전면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당겨졌어요. 왜? 돌아가시면 안 돼요. 돌아가시고 60으로 또 올라가고 그런데 정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일하기 좀 난리가 난 거예요. 안 돌아가시니까. DNA 유전 전자만 그 부분만 집어넣으면 올 수가 가요. 그 또 하나 더 이슈가 되는데 아신타인 같은 DNA 유전 전자 하나 뽑으면 남자 여자 부모 없이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가 아니고 카톨릭에서도 부모 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미래에 대한 직업에 대한 부분이 인간될 수 없고 세 번째는 삶의 질이 이제 추구하는 직업이 되는 삶의 질이 네 번째는 환경 문제가 심화가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이 미래 모습이고 이제 미래 유망 직업이 이제 어떤 걸 내가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서핑해 봤더니 세계화에 관한 직업이 뜨더래요. 세계화 뜨고 뭐 컴퓨터를 당연히 들을 거고 전기 아까 얘기했지만 전기 전자 뭐 이런 뭐 재료화학도 아직도 재료가 우선 화학 계통이 70년도에 떴다가 90년대 떴다가
자체가 지금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죠. 환경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사회복지는 죽을 때까지 남았어요. 왜? 기가 올 때. 사회복지는 기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손이 거쳐서 감정과 휴머니즘이 같이. 그래서 사회복지는 영원히 살아납니다. 기가 올 때. 그거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이제 금융 쪽. 네, 금융 쪽으로 된다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가끔 나는데, 이거를 선택해 봤더니, 인문 철학이나 이런 윤리, 이런 부분은 가능할수록 황폐해진다는 얘기지. 아까 우리가 자, 윤리와 도덕과 철학, 개인의 갖고 있는 생각, 이 네 가지 모든 부분이 이제는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힘들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앞으로 나갔을 때는 미래의 유망에 대한 그 직업이 이제 공학 쪽으로 나가고 첨단 환경 쪽으로 나가고 유일하게 또 인문 학문에서는 그대로 복지가 하나 딱 하나. 거기 복지를 우리는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를 위해서 복지 사업을 하려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냥 미래에 대한 그 비전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오늘 발표하신 우리 김영수께서 박수 한번 주세요. 한방에 있으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질문을 발표자 하시겠습니다. 예. 시간을 두째 시간이 줬다 보니까 그때 저는 느끼거든. 우리나라의 가정이 진짜 너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봅니다. 그리고 왜 가정이 무너지냐면 지금 가정에 들어가면 가장 산전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참을성도 없고 그 부모가 원하는 거는 성적이고 점수고 그거지. 또 부부가 부모하고의 어떤 말이라든지 예의도 일단 없어요. 이제 제가 보면 근데 이제 그게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애들이 보고 배우는 게 당장 부모가 원하는 건 성적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안에서는 모든 대우를 다 받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일선 교육이 그만큼 덜 됐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각 학교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윤리적이고 도덕, 옛날에 우리 저희는 도덕 시간이 있었잖아요. 교육이나 도덕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같이 부모하고 자식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수업 시간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고 진짜 각 가정마다 지금 심각한 거는 제가 느끼는 거는 특히 부부의 어떤 그 언어적인 거 부부가 되게 보면은 남편이고 아내인데 오빠라는 이야기를 거의 쓰죠. 젊은 애들 보면 그런 걸 보면 그 애기들이 보고 자라는 게 그런 데다가 아빠의 어떤 그 거리적인 것도 없고 엄마에 대한 어떤 존경심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 밥이고 뭐고 모든 걸 엄마가 다 그냥 먹여주고 채워주고 만족감을 다 주는데 이네들이 어디 가가지고 어디든지 나가면 만족감을 갖다가 채워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스로가 인내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 채워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빠르고 급하고 돌발적이고 그렇게 이제 돼가지고 애들이 인내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애들 폭행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아까 언급했지만 가정에 대한 어떤 범위 내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옛날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대가족집에서 살다 보니까 그 뭔가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자식들이랑 룰을 지켰었잖아요. 예의가 이제 네, 그런데 그 룰이 이제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많은 문제가 양상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보고 잘못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건 이렇게 답습을 해야 되는데 좋은 건 안 봐요. 안 좋은 쪽은 많이 자기한테 끌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난 이유가 바로 그런 거가 됐거든요.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그때 당시
자기는 밥만 먹여준다고 해야 되겠죠. 밥만 먹여주고 굉장히 아버지가 권위적이었어요. 권위적인 게 사실은 아버지의 권위는 어디서 오냐? 아버지의 바른 인성과 바른 어떤 그런 그 행동으로 인해서 자식이 스스로 아버지를 이렇게 세워주는 그걸로 인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윽박지르고 나는 아버지야. 그리고 나는 윗사람이야. 너는 무조건 나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계속적으로 윽박지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억눌려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에 그 선생님들 우습게 하는 이유가 과거에는 애들 무조건 두고 했어요. 그 아이의 어떤 얘기를 들어줄 생각을 안 해요. 전혀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이렇게 윽박질러서 막 때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그럼 이겼다고 생각해. 이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는 이 아이가 내 말을 잘 들어? 결국은 아니에요. 지금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때리고 폭행하는 이유가 과거에는 그게 막 억눌렸어요. 사회적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아이가 상전이라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아이가 상전이 딱 되니까 되는 게 없는 거지. 이제 막 두들겨 패다 이거지 같이. 저 어렸을 때는 이제 밥알을 이제 저도 식어주시네요. 밥알을 담으면은 그냥 이제 큰집 백금님하고 아버지랑 같이 밥알을 담으라고 쌀한톤 하느라고 쌀 밑자가 88이더라고요. 저를 여덟 번 하고 쌀을 담는 거. 쌀 밑자가 8자가 줄더라고요. 쌀 밑자. 여덟 번 쌀을 담겨! 요즘 누가 그러냐? 왜 밥을 안 그러나? 아빠 왜 밥을 안 그래? 라면 먹고 계셔? 요즘 뭐 그런 얘기 했듯이 이게 이제 가정의 아까 말씀하신 처럼 가정으로의 거구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가풀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엉글려가지고 그거보다도 이제는 부모들이 생활수준 교수들이 너무 높아졌는데 그거를 잘 써야 되는데 이게 무슨 필성이라는 걸 존재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애들이 좀 그러가지고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그것도 우리는 굉장히 소수의 운동이고 인내였고 내가 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모가 다 해줘요. 내가 굳이 안 해도 돼요. 부모는 내가 원하는 거 공부만 좀 잘하고 그러면은 부모님들 다 해줘. 얘네들이 그래서 지금 캥거루라는 어떤 그런 세대가 이야기가 나올 것이 지금 진짜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든지 가정사회 굉장히 가독이 가는 것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화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가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엄한 가정에 이렇게 예의적으로 이렇게 대대 순서를 이렇게 크다 보니까 저는 애가 지금 28살인데 저는 사실은 하나를 키웠지만 조금 뭐라고 좀 엄하게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네 스스로 그래? 스스로가 어디 유치원 갈 거야? 그러면 네가 스스로서 원한 거에서는 그 대신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에서 번복을 하고 그리고 용돈 구입해서 대학교 때까지 다 쓰고 또 다른 분 시간이 되는 저도 애를 둘 키웠는데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네, 70년대 그 후반하고 80년대 초인데 그때 제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핵가족 시대에 와서 맞벌이가 적중이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그 초기에 뭐 풍부하지 않으니까 맞벌이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애들 인성 교육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핵가족에서 와서 부모가 바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런 교육적인 문제도 정책적으로 이 부모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뒷받침해서 교육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고요. 가장 참 어렵습니다. 둘을 잘 가르치기가 힘들어서 하나만 뒷바라지를 해서 서울대라는 걸 갖고 그 밑에 애는 조금 뭐랄까 큰 애만 너무 칭찬하고 그 욕구를 걔만 들여다 보니까 작은 애는 좀 이렇게 뭐랄까 마음이 움츠러들고 그렇게 성장해서 지금 저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조금 뭐랄까 원활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핵가족에 있어서 부모가 그 욕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는데 어떻게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나 어떤 교육적으로나 이게 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뭐 성과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고객님 맞추신 걸로 하고 시간 되는 예. 네.